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데 이어 병력 이동에도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병력을 수송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1차로 1,50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 완료됐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병이 결정된 전체 규모는 10,0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과거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 고문단 성격의 인원을 파병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지상군이 파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 파병 10,000여 명을 모두 정예 병력으로 채우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현재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은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아 원주민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첫 파병은 1955년 발발해 20년 뒤에나 끝이 난 베트남전입니다. 월맹의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지원했는데 규모는 수백 명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이집트의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습니다. 이후에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의 군사 고문단이나 교관 등을 지원했고 규모는 수십 명에 머물렀습니다. 2016년 시리아 내전 당시엔 지상군이 파병되긴 했는데 인원은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북한 지상군이 파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러시아에 1차로 수송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 지역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입니다.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 경험이 없는 데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또 남측을 적대국으로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파병 인력 10,000여 명을 모두 정예병력으로 채우는 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단 북한 무기와 탄약이 대거 러시아로 넘어간 만큼 이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이 우선 거론됩니다. 추가 파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전투병력이고 전선에 직접 투입되는 정예병력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1차로 이송된 특수부대 1,500명은 전장 투입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원주민의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이 군 12,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거라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무산될 경우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Больших сложностей нет, все понятно же, как это делать. Вот. Это опасная провокация, потому что она будет, безусловно, любой шаг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удет встреч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реакцию.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궁과 러시아 외무부, 국방부 등도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고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현재까지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t this moment, our official position is that we cannot confirm reports that North Koreans are actively now as soldiers engaged in the war effort. But this, of course, might change. Then still, they are helping to fue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유럽연합 EU는 북한 파병이 확인될 경우 추가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서방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요청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Foreign policy, there's never changed my mind. Right now,
There's no consensus for long-range weapons capability. 북한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전황은 한층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 경제는 모든 면에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민의 불만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장을 볼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물가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9%에 달했습니다. Зарплата вот так росла, как цены в магазинах. Все дорого. Яйца, хлеб, мука, сахар, соль, все дорого. Пол зарплаты уходит только на еду. А еще и если взять у 70% обывателей есть ипотек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금리를 올리며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Однако инфля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не ослабевает. Устойчивая инфляция остается выше той,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ся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к цел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러시아 GDP는 2022년 혹독한 국제 제재 이후 매년 2-3%씩 감소해 경제를 정체에 빠뜨렸습니다. 2013년 2조 3천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1조 9천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며 경제 때문에 내년에 패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러시아는 내년에 GDP의 6.1%인 190조 원을 국방비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월부터 증산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의 제재로 천연가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사우디의 증산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의 재정 확보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석유와 가스는 러시아 국가 재정 수입의 많게는 40%를 제공합니다.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европейском газовом рынке, уже получило устойчивое определение. Это искусственное разрушение спроса на газ. 러시아는 여전히 장기전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시간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고 포로들을 풀어주지 않는 한 인질 석방은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히야 신와르 사망 보도가 나온 지 24시간이 다 돼서야 하마스가 반응했습니다. ننعى القائد الكبير الأخ المجاهد الشهيد يحيى السنوار أبو إبراهيم رئيس المكتب السياسي لحركة المقاومة الإسلامية حماس وقائد معركة طوفان الأقصى. 하마스는 신와르가 팔레스타인 해방의 길에서 신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며 그의 뒤를 이어 계속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إن هؤلاء الأسرى لن يعودوا لكم إلا ب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شعبنا في غزة والانسحاب الكامل منها وخروج أسرانا الأبطال من سجون الاحتلال.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도 별도의 성명에서 위대한 순교자 신와르를 향해 행진하겠다며 신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길에서 이슬람 전사들과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적들이 지도자를 암살함으로써 저항의 불꽃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위대한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순교자가 됐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요르단과 리비아, 예멘 등 이웃 중동 국가들에서는 신와르를 추모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إن استشهد قائد سينبت مكانه 100 قائد وإن استشهد مقاوم سينبت مكانه 1000 مقاوم.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 저항 세력들은 연이어 지도자를 잃으며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항전 의지만큼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신월의 사망을 계기로 이스라엘 인질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고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오후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독일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4개 나라 정상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귀환과 가자지구 민간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지대 민간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은 최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전 국면에서 여러 차례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테덴티 평화유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 번 표적이 됐고 이스라엘군의 고의적인 공격을 받은 것도 5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평화유지군 기지 영역에 들어와 45분간 머문 적도 있다고 테덴티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납니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의제는 따로 정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는 건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4주 만입니다. 한 대표는 그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공개 요구했으며 면담에서도 이를 요구할 거냐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고리로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발언 강도를 올린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의 소통 의지를 믿기 어렵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가 나온 뒤 당내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공개적인 의사표시는 절박감의 표시라며 더는 김 여사 문제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고리로 삼아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외양상 비슷하게 보일 줄 몰라도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엔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탈표의 위기감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에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이 막아낼 명분도 점점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친한계 내부에선 대통령실 내부조사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면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선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휙 던지듯 주면 거부하는 법이라며 한 대표의 공개 요구를 정조준했습니다. 다음 주 만남이 예정된 만큼 공개적 포문이 아닌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순서라며 문제 해결보단 대통령과 차별화를 본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친윤계 강순기 의원도 당이 민주당 탄핵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연일 밤샘국감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대표 혼자 엇박차를 탄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대표는 군수 재선거에서 패배한 전남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좋은 정치하는데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장애가 되어 왔잖아요. 선거 뒤 첫 지역 일정으로 험지 낙선 인사를 한데 대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표가 본격적인 자기 정치 영역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다음 주 초 이뤄질 면담이 당정 관계는 물론 한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가 조작이 아닌 다른 사건 혐의로 청구했다고 밝힌 건데 거짓 브리핑 논란에 검찰은 뒤늦게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2020년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 조작에 관한 범죄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하루 만에 뒤바뀐 설명에 거짓 논란이 불거졌고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다 보니 영장 범죄 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날 브리핑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장 4시간에 걸친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뒤늦게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압수수색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검찰총장 탄핵에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소추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다시 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안을 당론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연계해 모자란 건지 또다시 검찰 독립성과 수사권을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YTN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메시지 내용 일부를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속이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는데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고 했지만 진실 공방은 여전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3시간 가까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김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실 설명처럼 친오빠를 가리키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매체의 대통령이라고 말한 이유는 해당 매체와 신뢰 관계가 틀어져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특정 시점 이후론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지 않기 시작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고 난리라. 여사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후보자 이용을 썼어요. 당선되고는 당선인 이 말을 썼고. 명 씨는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를 내세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9차례 여론조사를 돌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사 비용을 마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명 씨는 우선 연구소 자체가 본인 게 아니란 점을 전제로 앞세웠습니다. 이어 그 돈은 당시 연구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사적 거래를 한 거지 자신에겐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다만 실제 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맞는다고 인정하며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론조사도 보정이지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불법적인 건 없고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정계 인사와 친밀한 건 맞는다는 게 명시 주장의 핵심입니다. 만남 횟수나 배경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공개된 녹취록이 명시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가리키고 있는 만큼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면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고개를 숙인 채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문 씨는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염두에 둔 듯 사과를 받아준 피해 택시기사에게 감사하다고도 전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도로 CCTV에는 문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 탄 뒤 골목에서 행인을 칠 듯 운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또 우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인데도 좌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문 씨에게 구체적인 음주량과 사고 경위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의혹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처벌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DJ 안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안모 씨의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에 탔던 남성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하고 판매 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입점 판매업체가 입은 손실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먼저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한 결제 대행업체가 판매 대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이나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입니다. 판매대금 관리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대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과 회사 돈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천억 원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겁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지난 10년간 30만 원에서 55만 원 선을 오갔던 고려아연 주가가 경영권 분쟁 이슈로 8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면서 최 회장이 현재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매수 종료 시점에는 회사가 1조 3천억 원 손실을 볼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미 영풍도 공개 매수가를 83만 원까지 올렸는데 83만 원은 괜찮고 89만 원은 적절치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사주 취득은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의 본업인 재련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이 중단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유입되면서 새벽 한때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최고 120mm의 호우가 예상되며 충청과 남해안에는 80mm, 수도권 등 내륙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 한기가 남하해 내일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쯤에는 남부지방에도 단풍이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되는데요. 단풍철을 맞아 등산 계획한 분들 많을 텐데 매년 이 시기에 산악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방과 사고 대처 방법,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등산하다가 발목을 짚으면서 넘어져 다쳤는데요. 여기 신선산이고 내가 지금 있는 데가 국가 지점번호 마마의 6515-263이라는 곳입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등산객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에 나서고 상황실 여기 남부구조대고 현재 신선산 구조 대상자 산악구조 출동 중입니다. 위치 식별되시면 이쪽으로 위치 전송 바랍니다. 구조대가 구조 대상자를 찾을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며 구조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혹시 어디가 지금 불편하신가요? 지금 발목을 빗르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발목하고 허리요? 예. 다른 데는 이상 없으신 거죠? 예. 움직이지를 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하고 구조대는 등산객의 다친 발목을 고정한 뒤 들것으로 안전하게 옮깁니다. 등산 중 119 구조 신고를 할 땐 이런 국가지점번호나 지도 앱을 통해 경도와 위도를 파악해 놓으면 구조대의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산악사고는 모두 1,244건. 이 중 약 37%인 457건이 단풍 산행이 몰리는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신불산의 한 바위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며 손목과 발목을 다치면서 구조대가 남성을 구조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산악사고를 막기 위해선 음주 산행은 삼가고 고령자나 초보 등산객인 경우에는 무리한 산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산악하기 전에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한 후에 본인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구조대가 구조 대상자를 수색하는 데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 산행 중 외상을 입었을 땐 응급처치를 위해 누구나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119 간이구조 구급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 일출봉은 그동안 한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체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주변 해역에 수중 분화구가 확인되는 등 여러 차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뛰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 일출봉. 바닷속에서 폭발하며 만들어진 수성 화산으로 그동안 한 번의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진 단성 화산체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한 논문을 통해 성산일출봉 주변 해저에 새로운 분화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대학교 등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에 나섰고 정밀 해저 지형 탐사를 통해 일출봉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600m 떨어진 지점에서 분화구로 추정되는 지름 600m가량의 둥글고 평탄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해상 시추를 통해 암석의 종류와 연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6,700년 전 만들어진 해저 분화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 해저에 있는 응해암층에서도 응해암층에서는 뚜렷한 층리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퇴적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응해암층을 추정할 수 있었고 해저 지형 분석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성산일출봉 그 분화구의 지형과 거의 유사한 그 지형 규모를 갖고 있다고. 주변 해저 분화구가 확인되면서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도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약 6,700년 전 얕은 바다에서 두 번의 화산 활동으로 초기 화산체, 즉 해저 분화구가 만들어졌고 이후 마그마가 분출해 분화구 내부에 분석구와 용암연이 만들어졌습니다. 5,000년 전 현재 성산일출봉 위치에서 또다시 마그마가 솟으면서 세 개의 화산이 겹쳐졌고 오랜 기간 파도에 깎이며 지금의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성산일출봉이 세 차례 화산 분출을 통해 만들어진 복합 화산체라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겁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 지질학뿐만 아니라 암석학, 퇴적학, 지하학, 층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 해저 분화구의 위치 그리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연구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을 새롭게 규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질 분야 학술지인 지질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 조사를 진행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가장 작은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우주복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가는 우주인이 입을 우주복에는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이 적용됐고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우주복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민간 우주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와 함께 디자인했습니다. 이 신형 우주복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먼저 입습니다. We've blended engineering, science, and art to produce the ultimate garment for future moonwalkers.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호에는 여성과 유색인종을 포함한 우주인 4명이 탑승합니다. 최초의 여성 달 탐사가 목표인 만큼 신형 우주복은 남녀 공용으로 체형에 맞게 조정됩니다. The first woman to walk on the moon will wear this suit. The first person of color will wear this suit. The first non-American will wear this suit. And they will go in places that are incredibly hazardous, extreme environments. 영하 200도를 넘나드는 달 극지 온도를 견딜 수 있고 팔다리 관절 움직임도 유연해진 게 특징입니다. 토끼띠마듯 걷던 아폴로 5 우주인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문워킹이 가능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달 민간인 우주 여행에 최초 성공했습니다. 민간인 4명이 새로 개발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영을 하며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화성에 인류를 거주시키겠다는 머스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복 같은 우주복이 필수입니다. First step is what we're doing on this mission, which is testing out the first iteration of new EVA suit. Doing a lot of data finding, fact finding that we can then bring back to make future spacewalk operations or, future suit design even better. 첨단 기술을 망라한 우주복 제작 비용은 한 벌당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장이라고 불리는 우주복. 우주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며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쿠바로 이주한 한인들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조국에 보낼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오랜 시간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한 지역교육청이 코로나 팬데믹 종료와 함께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해 언어와 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정한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6살이 된 고등학생 야스민 씨. 지난 1920년대 선인장 에네깽 노동자로 쿠바로 이주해 살았던 한인의 후손입니다. 까마구에에 사는 야스민 씨가 최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자동차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 아바나에 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쿠바 한인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지원 사업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Bueno, para mí es todo un orgullo, es un honor representar, ¿sabes?, a los descendientes cubanos allá en una beca en Corea por 3 años. Me siento, ¿sabes?, como si no fuese real y sería todo un honor. 쿠바 한인 후손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를 기리고 그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상황. 전남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간호 실습 등 직업 연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인들께서 어려울 때 우리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하고 그 정신도 기리고 그리고 그 우리 후손들의 앞으로의 교육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쿠바 한인 후손들은 교육 과정이 후손들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Me siento muy orgullosa que se le dé esa oportunidad a los descendientes de otras generaciones. Pero además que haya venido a otorgar becas a los que quieran aprender del idioma, de la cultura, de la historia de Corea. Es una expresión del espíritu que mueve a los coreanos en la superación. 특히 올해는 한국과 쿠바 두 나라 사이 정식 수교가 시작된 뜻깊은 해인 만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현지인 학생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쿠바에 남은 한인 후손들은 약 1,100명. 오랜 시간 모국과 연결고리가 끊겼어도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지켜내려는 한인 후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 하바나에서 YTN 월드 정한나입니다. 앞으로는 아픈 근육 주사 대신 호흡기로 빨아들이는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용 전달체 한계를 극복해 흡입 방식으로도 폐질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나노 전달체를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로 일명 코로나 백신으로 불리는 mRNA 백신. mRNA 백신은 개발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데다가 기존 병원체 백신보다 안전성도 높아 신종 감염병 대응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세포 안으로 mRNA가 들어가야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현재 쓰이는 전달체는 흡입 상태로 바꿨을 때 폐 미세 환경에서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mRNA 나노 전달체를 개발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기존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 환경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폐 미세 환경에 적합한 저입자가 이제 흡입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 개발한 나노 전달체는 흡입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도 입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직접 빨아들일 수 있어 폐세포의 빠른 흡수가 가능하고 전달 효율 또한 높아집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전달체는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뷸라이저와 비슷한 장치를 이용해 코로 쉽게 흡입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기존 백신 방식보다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의 생성률을 26배까지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폐와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전달 효율이 높았고 독성이 없어 생체 안전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나노 전달체를 이용해 유전적 폐질환 치료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연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치료하기 힘든 다양한 폐 질환의 유전자 호흡 치료를 위해서 저희 입자를 활용하고 그 치료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mRNA 전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호흡기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나노 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비로 연기됐던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4차전이 오늘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치러집니다. 2승 1패로 앞서 있는 삼성이 이기면 기아가 기다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예정대로 21일 열리지만 만약 LG가 이겨 최종 5차전까지 진행된다면 한국 시리즈는 23일 시작됩니다. 삼성은 레이스, LG는 엔스가 선발로 나서는 가운데 두 팀 감독은 불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고유미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94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완공된 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밀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성수대교 붕괴로 절친한 친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지금까지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더니 차가 옆으로 막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더니 어디로 그냥 푹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끊긴 다리와 휴지처럼 구겨진 채 뒤집힌 버스.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 사고 현장의 처참한 모습에 온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동화가 특징이 있다면 오늘 특징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던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새로운 다리가 세워지고 강물은 어제와 다름없이 흐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 사고. 갑자기 내려앉은 서울 도림보도 육교 역시 직전 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고 전에 문제들은 모두 파악됐지만 보수와 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주말은 단풍철에 접어든 만큼 교통량 자체는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특히 오대산과 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에 달한 만큼 강원권으로 가는 길들이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어제 내리던 가을비가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빗길 속 사고도 발생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구미 부근 사고 처리 다행히 갓길 쪽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후방 정체 1km 정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지금은 강원권으로 가는 길들 위주로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52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쪽으로 초월 터널을 앞두고 꽉 막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화도부터 서초까지 5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한편 강원권 안쪽인 대관령 곳곳에는 이렇게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뿌였습니다. 안개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고요. 노면이 비 때문에 많이 젖어 있으니까 또한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행 속도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인부터 양재터널까지 6km 정체인데 지금 갓길 쪽 돌발 구간에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 다시 한번 순산터널 부근에서 짧게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빗길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호남 서부는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는 오후까지, 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양은 5에서 50mm 정도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계신 분들은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9도, 그리고 대전이 20.5도, 창원이 22.3도고요.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청주, 세종, 대전이 20도, 대구 22도, 창원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